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오는 2월 27, 8일 하노이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무슨 커다란 빅딜이 이루어질 것처럼 실제적인 큰 진전이 있을 것처럼 마구마구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과연 그럴까? 조중동만 해도 그렇게 안 떠들거든요. 분위기가 쎄한 데가 있다고요, 조중동이. 그래서 오늘은 그게 과연 그럴까? 과연 하노이에서 빅딜이 일어날까? 이걸 조금 짚어보기로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또 국내에서 이 자한당에서 또 지금 시끄러워요. 저기 뭐죠? 5.18 그 세미나를 주최하고 또 거기서 발언을 했던 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자한당이 그 윤리위에 뭐 제소를 한다고, 회부를 한다고 또 난리가 아닙니다. 잠깐 그 얘기부터 살펴보고 미북 북핵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죠. 네, 한번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 김병준이 오늘 참 뭐 이런 줏대 없고 어떻게 그 참 비겁한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는 결국 민주화 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물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에도 반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북한 군 개입은 근거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니 김병준 씨, 제가 그렇게 나쁘게 본 사람이 아닌데 이런 그 어버버하는 비겁한 소리 할 바에야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버버하는 소리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요. 아니 무슨 낯짝으로 지금 그 말을 합니까? 탄핵이 사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민재판이 재판 사법 절차가 이게 인민재판인데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승태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것은 완전히 객관적 진실을 무시하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3번 칼 맞고 국정원에서 한 번 칼 맞은 얘기 3+1 시리즈 얘기를 한번 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거의 반박 인사 취급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보면서 제가 2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하나는 뭐 정치 리더십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이 통진당 해산시키고 전교조 법의 노조와 만들고 사드 배치 결정하고 개성공단에서 방 빼고 이런 강단에 있는 일을 외교 안보에 관해서 했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 둘째, 인격살인에 의한 인민재판에 의한 탄핵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편승한 그런 탄핵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기는 진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폭도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2가지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탄핵 반대 입장을 쭉 견지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야권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객관적 진실을 추구한다 뭐 이런 거를 입에 감히 담을 수 없는 행태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5.18 문제에 대해서만 객관적 진실을 운운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했다? 아니, 그 맞는 소리든 틀린 소리든 의혹이 있어서 나 그거 의심이 간다 라고 말한 게 무슨 대단히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어긴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아니 동네 깡패 양아치 애들도 자기 저기 동료 가서 어디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맞고 오면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패요. 정치는 패싸움이에요. 내가 그래서 정치판 안 가는 거예요. 지금 패싸움이 붙었는데 바로 오랏줄 묶어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상대방한테 넘겨줘? 싸움을 아는 자들이요? 아, 동네에서 무전 취식하고 당구장 가서 삥 뜯는 삼류 양아치 건달한테도 배우셔. 그것만도 못하네, 행태가. 그 논리학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요. 북한 군 개입은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완전히 그릇된 얘기예요. 오늘 국방부 발표 보면 북한 군 개입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확인되지 않았다와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라는 건 완전히 논리적으로 다른 얘기거든요. 이 북한군이 개입했냐 안 했냐 혹은 뭐 북한의 어떤 다른 성격의 요소가 개입했냐 안 했냐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지금 남쪽은 워낙에 망가져 있고 이게 시간이 한 40년 지났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안 밝혀져요. 결국에 가서는 북쪽 자료가 나와야 최종적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요. 이게. 북한국 개입은 근거가 확인된 바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요. 그 정도 표현은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 아니 지금 국방부조차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조차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김병준 씨 당신이 뭐라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라고 말해. 근거가 확인된 바 없다 하고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는 논리학적으로 전혀 다른 말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북한군 개입이라는 것 자체를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어저께 얘기할 때 북한 개입이라고 표현했어요. 북한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그거는 확인된 바 있거든. 뭐냐면 국내에서 아무 보도도 안 하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평양방송에서 광주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는 확인된 바 있잖아. 그런 보도는 많잖아. 그러면 북의 특수군이 와 있지는 않았어도 거기서 북의 개입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해서 계속 북으로 전문이 날아가고 그게 북에서 그 사태에 여론전으로라도 개입했다. 이거는 맞는 거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 근거에서 추정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군인, 즉 다 1, 2, 4군 부대 같은 거, 김신조 잡혔을 때 내래 박정희 목대로 왔수다. 이러한 특수군인은 아니더라도 그런 군인의 성격이 아니라 아주 소수 정예, 폭동 내지 봉기, 무장투쟁을 유도하는 전문가들이 만약에 수십 명 들어왔었다면 그거는 그러면 이건 군 개입이라고 못하더라도 이건 개입이거든요. 여전히 굉장히 치명적 개입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근데 이런 거는 발생했다 안 했다 양쪽 다 최종적 확인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최종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요.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 아니라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죠. 정확히 표현하면 프루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디스프루브 되지도 않는 거거든. 그 틀렸다라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틀림을 증명한다는 게 옳음을 맞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논리학 공부부터 좀 하고 오세요. 대학 교수 하셨다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벙한 소리를 해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하나는 발언도 하고 있어. 그게 참 한심한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586 집단이 한심하든 안 하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이중대 노름을 하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한심하든 안 하든 지구는 돕니다. 그래서 지구에 도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싸움의 법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그 진짜 정확하게 지구 반바퀴거든요. 워싱턴에서 베트남 정도 되면 딱 지구 반바퀴 된다고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왜 트럼프가 하노이까지 가서 김정은을 만날까?
과연 요번에 하노이에서 무슨 빅딜이 일어나는 건가?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거는 좀 싸움을 많이 해봤거나 사업을 해보셨거나 그래서 승패를 갈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본능적으로 느끼는데 싸움의 법칙은 뭐냐면요.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8글자의 뜻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둘을 아니까 최적의 시점, 최적의 장소, 최적의 방식을 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택할는 그거를 페이스라 그러는데 그 페이스를 못 만들어내고 상대가 페이스를 가지면 어떻게든 상대로부터 페이스를 뺏어내려고 하는 그거부터 한다고요. 승패 결정, 승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승부 결정은요.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식에서 해야 돼요. 승부 결정을 영어로는 군사학에서 decision mak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잘못 해석하면 군사학 모르는 사람들이 해석하면 그거를 결정을 내리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decision이라는 건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전투의 승부가 아니라 전쟁의 승부요. 이걸 decision이라고 그래요. 전쟁 승부를 결정할 때는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식에서 싸워야 돼요. 전투는 안 그러죠. 매번 끌려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죠. 이 미국의 대중정책을 보면요. 이 트럼프가 페이스를 가지고 간다는 게 명확하게 나타난다고요. 이건 경제전쟁이잖아요. 경제전쟁을 통해서 매가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릎이 꺾어지는 중이거든요. 무릎이 꺾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 북쪽,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국이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중국을 몰아넣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때 시진핑의 패착은 뭐였냐면 사실은 작년 싱가포르 회담 자체가 시진핑의 패착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그러면 기본이 육자회담이에요. 남한,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거 다 깨버리고 1대1 다이다이 승부내는 그 구조로 딱 끌고 나왔잖아요. 김정은을. 작년 6월에 처음 끌려 나온 거거든요. 이거가 끌려 나가도록 방치한 게 시진핑의 패착이에요. 그때 시진핑이 목을 내놓고서 만약에 북한을 보호하려고 그랬으면 야, 이 문제는 중국의 문제기도 하니까 중국이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야겠어. 이렇게 들고 나오고 혼자서 못 나가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이후로 구도가 어떻게 쭉 굳어진 거냐면 작년 6월 이후로 구도 자체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승부를 낼 수밖에 없는 구도로 굳어져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구도 자체가 트럼프가 이기게 돼 있는 구도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보면 한편으로는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 대화 방식으로 1대1 대화 방식으로 끌어내니까 이게 중국 영향권으로부터 불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겁나면 김정은이 신발이 닳도록 또르륵 쫓아가서 시진핑한테 보고하고 또르륵 쫓아가서 보고하잖아요. 이게 분리를 해내니까 겁이 나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maximum pressure 그렇게 표현하죠. 미국에서는. 압박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분리해서 1대1 승부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고 1대1 승부 테이블 그 사각 링으로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요를 할 수밖에 없죠. 북한이 내부가. 대한 정책은요. 한마디로 오냐오냐 하면서 패싱해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요번에 얼마나 우리 참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게 아마 1조 1200억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달라 그랬던 게. 그거를 9,999억밖에 못 주겠다고 불과 한 1,200억 깎아갖고 깽깽거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딜을 한 게 뭐예요? 미국이 그래 지저분한 놈들아 그래
그래서 미국이 1조 389억으로 해줬어요. 그러면은 국민 5천만 국민의 안보를 담보로 잡고 한미동맹을 훼손시켜 가면서 900억 벌려고? 참, 이거 나 같으면요, 이거 협상 나간 이 국장님들 뭐 이런 사람들 진짜 마음이 참담했을 거예요. 참담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 만났을 때 얼마나 쪽팔렸겠냐고요. 그래도 다 명문대 나와서 뭐 외무고시 패스하고 혹은 육사나 이런 버젓한 사관학교 나와서 다 별 달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얼마나 개쪽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을 거라고, 실무자들도. 5천만 국민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면서 기껏해서 900억 버냐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어쨌거나 그 한심한 꼴을 보는 미국은 어떻겠어요. 아, 그래, 지저분한 놈들, 좀 불그레한 놈들, 너희 그 평양에 비유 맞춰주려고 그러지? 그래 알았어 900억 깎아줄게. 그래, 네 똥 굽다. 그러고서 패싱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승부처는 베이징하고 평양이거든요. 지금 국면에선. 서울하고 승부낼 이유가 없다고요. 긴장할 이유가 없어요. 서울하고. 승부는 거기서 나니까. 그러니까 느긋한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느긋할 거예요. 언제까지 느긋하냐? 내년 대선 국면 본격화. 미국의 대선 국면. 그러니까 내년 봄에 일어나죠. 그때까지 느긋해요.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결판 지으면 돼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 무릎이 꺾이는 거 이것만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이 여자 아주 근사하죠? 뭐 강경화가 이 여자 필 좀 모방했나? 근데 훨씬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뭐 제 보기에는 강경화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차분하고 고급져요. 이게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IMF 총재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어저께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세계 경제에 아주 커다란 먹구름 4개가 끼어 있다. 하나는 미중 전쟁. 그러니까 이제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그런 긴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가 금융 긴축. 세 번째가 브렉시트. 지금 영국이 다시 국민투표로 해서 뒤집지 않는 한 3월 말이 되면 EU와 영국 사이에 딜이 맺어지던 그 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혼할 거냐. 그래서 EU와 영국 사이에 이혼 패키지가 만들어지지 않던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3월 말이면. 그게 브렉시트 위기죠,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국의 성장 둔화. 이 4개의 먹구름이 끼어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번개치고 파국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4개의 먹구름이 끼어 있다는 오케이. 또 중국이 피박 쓰고 지금 피박이 아니라 중국이 아주 급전직하로 꼬라박고 있다. 이것도 오케이. 그 라가르드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방에 번개치고 파국 온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 자, 보세요. 미중 전쟁이라는 거가 세계 무역을 수축시키잖아요. 이 수축이나 이런 하강에서는요, 파국이 안 와요. 파국이라는 건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빵 터지는 거예요. 2008년 금융 보면 알죠. 국제금융위기. 그때 우리가 흔히 미국의 무슨 프라임 모기지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때요, 얼마나 베이징 올림픽 전에 얼마나 경제가 과열됐냐면 썩어가는 카고 화물선 하나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해요. 예를 들어서 3만 톤짜리라 그러자고요. 썩어간다는 얘기는 선령이 30년, 40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 예를 들면 그 가격 기억 못하지만 예를 들면 1,000만 달러 하던 게 경제가 과열이 되니까 그게 막 3,000만 달러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배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어떤 세계적 상선회사가 아주 큰 돈을 지르고 장기 용선 계약을 맺어놨다가 나중에 경제 버블 꺼지고 경제 꼬라박히면서 세계 물동량은 줄어들고 배 임대료도 왕창 다운되는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 여러 척 배에 대한 고가의 용선 내놔야 되니까 망해버렸어요. 그 상선회사가, 그 바보 같은 상선회사가 현대상선입니다. 그 정도로 버블이 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뭐가 이렇게 파국이 오려면요. 파국이 오려면 이게 부풀어야 돼요. 막 부풀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미중전쟁에서 그거에 의해서 무역 규모가 축소되는 거, 이거는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중국의 성장 둔화?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쪼그라드는 거죠. 금융긴축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어느 정도 부동산도 약간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경제 활동 자체가 줄어든다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열기가 식는다고요. 쿨다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쪼그라드는 거죠. 그럼 쪼그라들기 때문에 번개 아무리 쳐도요. 파국 안 와요. 그냥 쪼그라든 상태. 그러니까 중국이 추락하고 세계가 건강한 침체 구조조정, 이 경기라는 게 침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태풍이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자연현상에서 태풍이 불면 대기가 확 바뀌고 물이 위아래가 바뀌어서 물도 깨끗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계곡 같은 데다 쓸려 내려가서 깨끗해지고, 태풍이 반드시 나쁜 거 아니거든요. 큰 사이클로 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요. 경기에 있어서 침체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침체 구조조정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라마다 완전히 증상이 다를 거예요. 세계 경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의 그 미중 전쟁에 의해서,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덕을 보는 게 EU가 덕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이 덕을 보고, 멕시코가 덕을 보고, 한국이 덕을 보고 있잖아요. 덕을 보는 측면이 있다고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